그리고 내가 재밌는 얘기 좀 해줄게. 내가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작년도부터 그거를 학교 그 뭐지? 학교 그 사이버 시스템에는 좀 용량 부족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로 올린 다음에 링크만 학교로 보내거든. 그러면 이제 그 가벼워가지고 빨리 올라가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 온라인 강의를 내가 공개를 하고 있었어 작년부터. 그래서 공개를 하고 있었는데 저번 주에 구독자가 100명이 됐어. 나는 누가 듣는지 모르겠고 뭐 100명 돼도 아무 의미는 없지. 뭐 그걸로 내가 수익이 날 건 아닌데 어쨌든 100명 됐다고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축하 메일이 왔더라고. 좀 더 노력하라고. 뭐 노력하고 자시가 뭐 있어. 그냥 그런 거지. 근데 어쨌든 100명이 됐어. 아, 누가 보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왜 공개를 하냐면은 어, 내 스스로도 약간 이게 점검하는 의미도 있어. 내가 수업 시간에 막말하면 못 올리잖아. 근데 이제 올린다고 염두에 두고 수업을 하면 나도 이제 좀 더 정제된 얘기를 할 거고 좀 더 준비된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 그래가지고 나도 사실은 이제 자기들한테만 얘기하지만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좀 평가받고 싶은 측면도 있어. 그러니까 들을 만한 강의다. 혹은 뭐 대학에서 이 대학에서는 이 정도의 퀄리티의 강의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평가받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 그래서 과감하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공개하거든.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저 따위로 강의하느냐, 뭐 저 인간 웃기는 인간인가 이런 얘기는 없었어. 없고 심지어는 지방에서 내가 했던 강의를 자기네 수업에 써도 되냐 이런 연락 온 적도 있었어. 공기업이나 혹은 어떤 대학에서. 그래서 뭐 그러시라고 어차피 뭐 공개하는 강의니까 하시라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구독자가 100명이 돼가지고 유튜브에서 축하 메일 받았다는 사실,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 오늘 할 얘기는 이런 거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근데 공익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퍼블릭 인터레스트,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공익을 실현하는 거다. 굉장히 우리가 상투적이고 자주 얘기하는데 사실은 공익이 뭔가를 뜯어보면은 굉장히 공익이라는 것들을 종잡기 힘들다는 거야. 그지? 어떤 사람에게는 공익이라는 것으로서 행정행위를 하더라도 혹은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더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이득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치? 결국은 누구에게 손해가 이익이 되는 사람이 더 많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유주적인 결론을 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는 또 이제 그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억압되는 어떤 사람들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행정이라는 거는 전 국민 혹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어떤 행정행위로 인해서 혹은 정책행위로 해서 누구는 이득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본다면 이것도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도달했던 게 무엇이 공익인가는 정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타당하다면은 거기서 만들어진 결론은 우리가 모두 수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이 발전했다고 했잖아. 이른바 과정론적인 공익이론. 그래서 이런 거 발전한다고 했잖아. 오늘은 그 과정론적인 공익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공론조사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공론조사. 박수인 씨. 박수인 씨. 음. 공론조사라는 얘기 들어봤어? 수인 씨. 마이크. 안 들려? 마이크 안 들려. 마이크가 없구나. 마이크 없구나. 그래. 말하기 싫어서 마이크 기능을 삭제했겠지. 알겠어. 이하늘 씨. 이하늘 씨. 네, 공론조사라는 얘기 들어봤어? 아니요. 그럼 여론조사라는 얘기 들어봤어? 네, 여론조사는 들어봤지? 네. 여론조사는 뭐야? 시민들한테 다양한 주제를 조사하는 것? 그렇지. 여론조사는 우리가 자주 하잖아. 보통 네, 매주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것도 나오고 여론조사 하잖아. 네. 근데 여론조사로 할 때랑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 그 얘기 좀 이따 할 거야. 공론조사는 그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공론에 도달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최근에는
공론조사라는 걸 많이 해. 응? 그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래. 다시 이제 지난주 문제로 연결해서 돌아가 보면은 하나씩 봐봐. 작년에 아니 문재인 정부 시작했을 때 신고리 오리코기를 건설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충돌을 했어. 찬성하는 사람들은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찬성했지. 근데 이제 그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지역 주민들은 반대했어. 그리고 어, 오히려 신고리 원자력 발전 같은 건 경우가 오히려 더 깨끗한 에너지다라는 주장이 맞붙었어. 그죠? 하늘 씨, 이하늘 씨. 신고리 원전 오리코기를 건설하는 게 공익에 부합해? 하지 않는 게 공익에 부합해? 음, 공익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음, 이쪽 주장이 맞고 저쪽 주장이 틀리고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약간 상생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저번까지 검토해봤지만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정해진 답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 현대 사회에서는. 왜냐면 하나의 주제를 갖고 서로 갈등하는 이해관계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달했던 게 뭐냐면은 과정론적으로, 즉 우리가 결론을 정하지 않고 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정당하고 타당하다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과정은 결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공익 이론이 발전했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통 하는 건 뭐냐면은 여론조사를 해.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견들에 더 찬성하는가. 그러니까 가령해서 여론조사 한다면은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신고리 오리코기 건설 의견이 많은지 중단 의견이 많은지를 해. 그죠? 다시 하늘 씨한테 물어볼게. 여론조사로 국민의 의견을 물어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너무 다양한 의견이 모인다는 것.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또 한편으로는 하늘 씨 여론조사 전화기 받은 적 있어? 네, 근데 끊었어요. 끊지? 끊지? 왜 끊었어? 그냥 너무 잘 접하지 못한 전화라서. 그지? 낯선 전화라서. 네. 그치? 봐봐. 우리가 가끔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 특히 선거 때도 전화를 받아. 그럼 우리는 대개는 끊어. 끊으면은 결국은 첫 번째 문제. 결국은 끊는 사람들을 가다가 결국은 누구한테 답장을 받을까? 뭔가 답변을 할 만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답변을 받겠지. 즉 여론조사라는 게 샘플링 자체가 굉장히 바이어스드, 즉 편의될 가능성이 있어. 그잖아. 여론조사에 답변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답변할 가능성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 여론조사라는 거는 여론조사의 원리는 나중에 이제 2학년 때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거 배우면 알게 되는데 국민 전체가 있어. 3,500만 국민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이게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모집단과 똑같은 사람들을 샘플링하는 거야. 샘플링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국민 전체 의견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론적 전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샘플 이게 여론조사거든. 근데 여론조사를 할 때 계속 첫 번째 사람 안 받고 두 번째 사람 안 받고 세 번째 사람 안 받고 마지막 사람이 답변을 하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강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 그죠? 그러면 전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을 수 있지. 그죠?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조은정 씨. 여론조사로 국민 의견을 알아본다고 했을 때 여론조사 또 어떤 의견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조은정 씨. 네, 어떤 문제? 여론조사로 국민 의견, 공론이라는 걸 찾으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의견 대립이 있지 않을까요? 의견 대립은 어딘가 있어. 다 있어. 첫 번째 네,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론조사에 답변하는 사람들이 국민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다. 즉 대표성이 없다는 문제 얘기했지. 네, 조은정 씨 여론조사 전화기 받은 적 있어? 네, 받은 적 있습니다. 답변해줬어? 아니요, 바로 끊었는데. 그렇지. 네, 하늘 씨랑 같은 문제가 있어. 내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기들처럼 그 문제를 잘 몰라서 그냥 끊는 경우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답변을 하더라도 내가 그 문제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가령 예를 들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전화로 왔어. 당신은 신고록이 오리코기를 건설하려는 주장과 건설을 중단하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어느 의견을 지지하십니까 물어보면은 내가 평소에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전화 끊어도 좋은데 마침 내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얘기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치? 여론조사라는 게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 문제는
국민 전체 의견을 대변하지 않아. 그것들이. 그죠? 끊고 가다가 가장 마지막에 가장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답변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의견이 편향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답변을 하더라도 내가 평상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 그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조사로 국민 의견들을 많이 물어봐. 근데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여론조사라는 게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 여론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과연 국민 전체 의견일까? 라는 퀘션 마크를 붙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론에 의해서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민주적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드러나는 여론이라는 것들이 첫 번째, 일부 소수의 의견일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 그렇게 표출된 의견이 굉장히 즉흥적인 의견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여론을 반영한다는 민주적인 모양을 갖추지만 사실은 의견이 공론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그치? 그잖아. 공익이 아닐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 황인성 씨. 여론조사 네, 문제점을 잘 알겠지?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음, 그 조사를 강제로 전 국민한테 시켜요. 그게 여론조사야. 그러니까 거절 못하게. 거절 못하게? 거절하면 벌금 물리고 이렇게 한다고? 어, 그건 좀 너무하긴 한데, 어. 아, 국민 전체 의견을 알려면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지? 여론조사는 아까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게 공론조사라는 거야. 공론조사. 공론조사가 뭔지 얘기해 줄게. 실제로 신고리 오리코기를 건설할 때 의견이 전 국민의 여론이 맞붙었어. 건설을 계속 하자는 주장과 건설을 중단하는 주장이 맞붙었어. 근데 여론조사를 의견을 조사를 해봤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 같지만은 여론조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공론조사라는 걸 했어. 공론조사가 뭔지 전에 잠깐 동영상 한번 보고 얘기하자. 신고리 오류포기 공사의 최종 중단 여부는 공론화 위원회가 선정한 시민 500명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참여단은 2달 동안 전문가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하며 찬반을 정하고 이걸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책임은 정부가 지지만 이 의견을 존중하기로 한 만큼 최종 결론이 될 전망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신고리 오류포기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중 원전공사 재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시민에게 묻습니다. 일종의 여론조사 방식인데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통해 진행됩니다. 전화 응답자 가운데 찬반 여부와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시민 참여단 50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 시민 참여단은 2달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고 2차례 찬반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단순 찬반 의견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토론으로 의견이 바뀔 수도 있는 공론조사 방식입니다. 마지막 찬반 결과와 함께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한다는 것이 공론화위의 계획입니다. 최종 결정권은 정부에 넘긴다는 것인데 정부는 어떤 결론이든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론조사 결과가 최종 결론이 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찬반이 49대 51처럼 근소하게 갈릴 때인데 이 경우 처리 방식은 좀 더 논의해보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을 공론조사에 포함하는 방안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JTBC 박소윤입니다. 봤지? 뭐냐면은 이런 거야.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공익적인 관점에 결정한다고 얘기했어. 그것은 결국은 국민 다수의 의견일 텐데 우리가 그걸 여론조사로 조사할 때는 아까 했듯이 일부 편향된 의견이 과잉 대표될 가능성이 있고 또는 그 의견을 얘기할 때도 깊이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공론조사랑 여론조사랑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먼저 여론조사랑 똑같이 샘플링을 해. 샘플링한다는 건 뭐냐면 국민 전체를 반영할 수 있는 집단을 먼저 선정을 해. 그리고 여론조사는 바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 근데 그때 물어볼 때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잘 몰라. 그죠? 그래서 그냥 즉흥적인 답변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공익이 될 가능성이 없잖아. 공론조사는 뭐냐면 먼저 사람들에게
사람들한테 토론을 시켜. 즉 원전 오리코기를 건설할 때랑 건설하지 않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주고 사람들에게 토론을 시켜. 토론을 한참 시키고 그것이 한 2달 정도 걸리죠. 토론을 시키고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의견을 물어봐. 이게 뭐냐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초기 공론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론조사를 의견을 한번 물어봐. 물어본 다음에 당신은 원전 오르코기가 지속돼야 됩니까? 중단됩니까? 물어봐. 그럼 어떤 의견이 있겠지. 근데 그때 의견은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숙고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견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사람들 대상으로 찬반 의견의 전문가들을 모두 놓고 계속 2달 동안 의견을 듣고 성취하고 서로 토론하도록 만들어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런 공론 토론을 거친 다음에 다시 의견을 물어봐. 이때가 되면은 이 의견을 갖고 이걸 정부가 반영한다는 거야. 이때의 의견, 즉 충분한 공론 토론을 거친 이후의 의견은 여론조사와 다르게 충분한 수기를 거친 이후의 의견이기 때문에 공익에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수기 민주주의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민주주의는 뭐야? 대의민주주의죠. 그죠? 신기환 씨, 대의민주주의가 무슨 말이야? 그 많은 사람이 어, 다수의 의견에 따른다? 살짝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네.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게 대의민주주의지. 그죠? 네, 맞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뭐 신기한 씨도 약간 비슷하게 했는데 대의민주주의 뭐냐면 그야말로 국민의 의견을 대신해 준다는 거야. 누가 대신해줘?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대신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레프레젠테티브 해준다는 거야. 국민의 의견을 국민들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가 우리의 의견을 대신해 준다는 거야. 우리가 뭘로 해?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고 대표자가 우리 의견을 대신해 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방식이야. 그죠? 근데 대의민주주의는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어? 전우경 씨. 네? 대의민주주의는 문제가 있지. 어떤 문제가 있을까? 만약에 대표자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렇지. 국민의 의견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지.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바로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의민주주의 대안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게 집정민주주의 같은 거지.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 그죠? 또 하나의 대안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시민민주주의 같은 거야. 시민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대표를 뽑으면은 대표자들이 공익을 충분히 토론을 해서 국가 정책에 반영하라는 아이디어거든. 근데 아까 우경 씨가 얘기했듯이 대표자가 국민의 의견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 그렇죠? 대민주주의 뭐냐면은 국민들이 그들이 직접 충분히 토론해가지고 그 의견을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라는 거야. 이 아이디어가 공론조사의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론조사 아이디어는 시민민주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야. 대의.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 근본에 깔린 생각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어떤 쟁점을 갖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반대 의견을 갖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예요. 이때 진리라는 건 바로 공익이라는 아이디어죠. 그죠?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바로 여기서 출발해. 배심원 제도라는 거 들어봤어? 홍성아 씨, 배심원 제도 들어봤어? 라이베크. 네, 배심원 제도 네, 들어봤어? 네. 배심원 제도가 뭐지? 배심원 제도. 배심원 제도.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 맞아. 우리나라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걸 해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배심원단이 있어. 주어리라는 배심원들이 있어가지고 판사가 결정하지 않고 배심원단들이 결정해서 판사가 그걸 수용하는 형태로 돼 있어. 그죠? 근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판사가 결정을 해. 그죠? 그래서 이 배심원단이랑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판사가 직접 결정하는 이제 대륙법이랑 이렇게 커먼로랑 전통이 다른데 한국은 2008년도부터 5대 범죄,
이른바 살인, 강간, 강도, 절도 뭐 이런 몇 가지 범죄에 대해서 국민 참여단을 통해서 일종의 배심원단을 운영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은 자기들은 이제 재판장에 가본 적이 없을 텐데 기존의 한국의 법정 어떻게 있었냐면은 피의자가 앞에 나가면은 피의자를 변호하는 사람 변호인이 있고 피의자의 죄를 묻는 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공방을 해. 공방을 하면 판사가 그걸 꼼꼼히 듣고 있다가 누구 말이 맞는지 결정해. 변호사의 말이 맞으면 무죄가 되는 거고 검사의 말이 맞으면 유죄가 되는 거야. 이런 제도야.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피의자 혹은 죄인들 피의자지 정확하게는 이 사람들이 죄가 있고 없고를 우리나라는 판사 훈련받은 엘리트가 법적 엘리트가 그것을 결정했었어.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식의 생각이 깔려 있는 거야. 법률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굉장히 훈련받은 전문가가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 이게 독일, 일본, 한국으로 이어지는 대륙법 전통이야. 근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커먼로 보통법 전통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죄를 묻고 그런 거는 법률이라는 거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 우리들의 법감정, 법논리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야. 따라서 어떤 사람이 죄가 있고 죄가 없는 것은 훈련받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바로 배심원 제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미에서는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해오는데 한국도 그거를 5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령해서 자기들도 이제 대상자가 되는데 법원에서 무작위로 배심원단의 통지서를 보내. 그럼 자기들이 정해진 시간에 법정에 가. 법정에 가면은 내가 배심원단 후보로 앉아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보통 7명이나 9명 배심원단을 구성하거든. 그러면 가서 내가 선발되면은 내가 하루 종일 법정에 앉아서 이 판사랑 검사랑 변호사의 공방을 내가 지켜보는 거야. 판사랑 같이. 그리고 이 공판이 끝난 다음에 우리 배심원단이 가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을 해. 그리고 그 결정을 판사한테 의견을 제시해. 이 사람은 유죄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무죄인 것 같아요. 그러면 판사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유무죄 판정을 하는 거야. 영미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제한적으로 하고 있거든. 이게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거야. 자기들도 앞으로 살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통지서가 올 경우가 있어. 이 통지서는 무작위로 보내거든. 그러면은 통지서를 받으면 무조건 가야 돼. 법정에 가면은 검사랑 변호사가 배심원단을 경쟁적으로 뽑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배심원을 뽑죠. 뽑으면 내가 만약에 선택되면은 나는 거기 앉아서 시민의 의무야. 가서 그 판결을 지켜봐야 돼. 그리고 그걸 지켜보면은 아마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한 10만 원 정도의 어떤 그 사례비를 줄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경험이야.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봐봐. 이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봐. 어떤 사람의 죄를 묻고 죄를 묻지 않는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야.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훈련받은 판사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서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이 아이디어. 이 배심원의 아이디어가 공론조사의 아이디어와 똑같잖아. 그죠? 공론조사도 뭐지? 그러니까 공익이라는 그 복잡한 문제를 결정할 때 있어서 시민들의 어떤 토론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잖아요. 진리를 도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잖아요. 배심원단의 아이디어도 배심원제의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야. 실체적 진실이 있어.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실체적 진실이 있어. 그거를 기존에는 훈련받은 판사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배심원 제도는 노노. 평범한 사람들도 토론과 서로 간의 상호 비판을 통해서 그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예요. 그죠? 이게 바로 과정론 혹은 시민민주주의 아이디어라는 거죠. 이거 자기 앞으로 살다 보면은 배심원단을 오란 경험이 있는데 꼭 가보길 바라고 실제 배심원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 이게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영화인데 한국에도 보니까 배심원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고전적으로 유명한 영화야. 이 영화. 이거는 미국은 대배심원제라 해가지고 배심원단이 12명으로 구성돼. 12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영화 잠깐 얘기해주면 뭐냐면은 어떤 흑인이 살인죄를 썼어. 미국은 완전 배심원제로 하니까 12명의 배심원단이 이 사람들이 이 흑인이 살인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서로 결정하는 배심원을 해.
이때 1대 11로 유죄 판결이 나. 근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뭔가 미심쩍 있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계속 설득을 해. 이게 왜 유죄가 아닌지를 설득을 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12대 0으로 무죄 판결이 나는 영화야. 그죠? 이게 보여주는 건 함의하는 바는 뭐냐면은 진리 혹은 공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라는 것들이 사람들의 토의를 통해서 혹은 사람들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이 영화는 지금 내가 보니까 유튜브에는 올라와 있고 나중에 시간 되면 보면 좋겠어. 근데 내가 잠깐 같이 한번 보자고. 한 10분 정도 같이 보자고. 음. (228호) 법정. 방금 1급 살인죄에 대한 모든 청문회 과정이 끝났습니다. 증인의 증언과 법 해석까지 마친 상황에서 이제 남은 건 배심원 12명의 최종 결정. 유죄든 무죄든 12명의 결정이 일치해야 하며 유죄로 판결나게 될 경우 가차없이 사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피고인이 비록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기록적인 무더위 속 고장난 선풍기만 달랑 있는 회의실. 정황상 유죄가 너무나도 명백하기에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두의 관심사는 이미 재판과는 무관합니다. 단 한 사람만 제외하고 말이죠. 이 배우가 헨리 폰다라는 배우야. 제인 폰다 아빠야. 12명의 동의를 얻어 공개 투표를 하기로 하고 투표에 앞서 이 판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투표. 그런데 당연히 12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8번 배심원의 무죄 주장. 이해할 수 없는 11명의 배심원들. 답답하다는 듯 한마디 합니다. 해당 사건은 18세의 남자아이가 아버지를 칼로 살해한 사건으로 모든 재판 과정을 통해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살해범은 틀림없이 소년이라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죄를 주장했냐는 물음에 8번 배심원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보자며 배심원과 대화를 원합니다. 물론 심각성을 모르는 10번 배심원. 8번 배심원의 첫 주장은 피고인 소년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보자는 것. 그러나 자존심 상했는지 10번 배심원은 재판의 정당성을 어필하며 아이에 대해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이 말이 불편한 9번 배심원. 8번에게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자 나머지 배심원들이 논리적으로 8번을 설득시켜 보기로 합니다. 그저 보여지는 정황상 유죄 같다는 사람부터 아래층 노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거론하는 사람. 피고인 소년의 불확실한 알리바이. 그리고 또 다른 목격자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간. 정말 유죄의 이유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들 배심원들의 확신에 찬 주장 뒤에 I like to ask you 그들이 something. 간과한 것이 You don't believe the boy's story. How come you believe the woman's? She's one of them too, isn't she? 소년의 말은 철저히 배제했던 것입니다. You're a pretty smart fella, aren't you? 10번은 또다시 자존심이 상합니다. Come on, now we're not going to get anywhere fighting. 12번 배심원은 주장을 보류했고 6번 배심원이 다른 근거를 얘기합니다. 이번엔 살해 동기. 사고 당일 아버지가 2번의 뺨을 쳤다는데 8번은 살인까지 갈 만한 충분한 근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See, 2 slaps in the face provoking him into committing murder. It may have been too many. Everyone has a breaking point. 7번 배심원은 소년의 전과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This kid is 5 for 0. 그리곤 과거의 행적들을 까발리며 연관성을 찾고 3번 배심원은 때 아닌 세대 갈등을 부추깁니다. 그러다 본의 아니게 I said I'm going to make a man out of you if I have to break into trying. 갈등 끝에 2년 전 가출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Work your heart up. 예상 외로 유죄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자 8번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정황상 유죄에 가깝다는 것을 본인도 인정하나 그러기엔 변론이 너무 빈약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I want my lawyer to tear the prosecution witnesses to shreds, or at least 동시에 증인에 대한 의심, 2 witnesses or the entire case for the prosecution. Supposing they're wrong. What do you mean, supposing they're wrong? What are you trying to say? Those people sat on the stand on their own. They're only people. People make mistakes. Could they be wrong? 즉 증인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 This isn't an exact science. That's right, it isn't. The knife and the way it was bought is. 그러자 증언을 통해 나온 칼에 대한 검증이 시작됩니다. 범행 도구로 사용된 칼은 사건 직전 소년이 구입한 칼과 동일한 모양이었고 그것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칼이 아니라는 가게 주인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시간에 영화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년은 문제의 칼을 분실했다고 증언했지. 하지만 독특한 칼의 모양과 전반적인 정황으로 볼 때 배심원들은 소년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And left the house at 10 minutes after 12. He even remembered to wipe the knife and clean the fingerprints. Now, are you trying to tell me that this knife, 하지만 칼을 분실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보자는 8번. this knife, and that somebody else stabbed his father with a similar knife is just possible. 그러나 다른 배심원들은 확고부동합니다. Very unusual knife. I'm just saying a coincidence is possible. And I say it's not possible. 이에 동일한 칼을 보여주는 8번. Where did that come from? I went out walking for a couple of hours last night. I walked through the boys' neighborhood. I bought that in a little pawn shop. 그것만 하면 되겠죠? 영화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지금 그 동영상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그 유료로 하는 데도 있어요. 유료로 하니까 나중에 한번 꼭 봐. 이 영화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야. 어떤 관점에서 유명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들을 단순히 어떤 다수 의견이 반영되는 정치 체제로 생각하잖아요. 대의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민주주의의 본질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 사실은 다수 의견이 정치 체제에 반영되다 보면 혹은 행정에 반영되다 보면은 소수 의견이 묻히잖아. 그래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바로 토론이라는 요소예요. 토론을 통해서 서로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거든. 그렇죠? 심지어는 이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이 15살의 아이가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결국은 무죄 판결이나 12대 0으로 11대 1에서 12대 0으로 이 과정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계속 토론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교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 사회도 지금 이렇게 의견이 양분돼 가지고 서로 막 대립하는 이런 것이 많잖아. 그죠?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SNS라든지 이런 미디어적 조건 때문에 서로 가령해서 보수적인 사람들과 진보적인 사람들은 서로 대화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회가 양분되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의 민주주의적 생각은 뭐냐면은
의견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게 민주주의의 다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의견이 서로 다른 의견끼리 서로 토론해 보면서 각자의 의견을 수정하는 과정. 이게 이제 심의 과정, 델리버레이션이라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도 도달할 수 있고 우리가 공익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것들을 제도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국민참여재판 혹은 배심원 제도, 사법제도에서는 그다음에 국가 과정에서는 행정 과정에서는 공론조사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깔린 아이디어는 다 똑같아. 사람들이 서로 토론, 반대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김승현 씨. 김승현 씨.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공익이라든지 혹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어떻게 생각해?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과정론적인 공익 이론에 맞닿아 있죠. 공익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익은 결국은 그 과정에 정당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다면은 진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어떻게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 배심원 제도 성난 사람들이 보면은 이때 합의되는 원칙이 뭐냐면은 누구나 자유롭게 얘기해야 돼. 누구나 그 의견에 대해서 힘이나 강압으로 의견을 억눌러서는 안 돼. 한 사람의 반대 의견은 논리로만 이길 수 있지 힘이나 강제력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어떤 절차적인 어떤 것들이 확립되어 있다면은 거기서 도출된 의견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렇죠? 우리는 공익이 그렇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건 결국은 우리가 운영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고도 맞닿아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시민민주적인 것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니까 앞으로 많이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봐. 그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영화로 꼭 보길 바래.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유명한 영화야. 시민민주주의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니까 나중에 시간 내서 보길 바라고 이걸로 내가 공익에 대한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이번에 얘기할 거는 행정 이념이라는 거야. 공익은 행정이 추구해야 될 어떤 궁극적 가치야. 왜냐하면 행정행위라는 것 자체는 공익을 실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거는 공익이 뭐고 그리고 공익이 둘러싼 어떤 복잡한 문제가 뭐고 어떻게 우리가 공익에 도달할 수 있는가. 최근에는 그 과정을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별개로 행정 이념이 있어. 행정 이념은 뭐냐면은 행정이 추구해야 될 어떤 가치야. 공익과는 다르게 행정은 이런 식으로 운영돼야 돼. 행정이 이루어지는 어떤 원칙 같은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뭐 있냐면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민주성, 합법성 같은 개념이에요. 각각 머리비를 얘기해 볼게. 서류빈 씨. 네. 행정은 효과성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거든. 효과성이라는 개념은 뭘까? 정책을 실현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어야 그 정책을 실현한 의미가 있으니까 효과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잘 말했어요. 효과성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행정의 행위는 뭐냐면 결국은 정책을 하는 거잖아. 정책을 하는데 그 정책이 원하던 목표를 달성해야 돼.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단 말이야. 이 정책을 폈어. 그러면 이것이 효과성이 있어야 돼. 효과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목표를 달성해야 돼. 이때 목표는 뭐였어?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해 주는 거죠. 그죠? 이 효과성이라는 개념, 효과가 없는 정책을 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행정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효과가 있어야 돼. 그게 효과성 개념이야. 그럼 이벤 씨 두 번째. 효율성의 개념은 뭐야? 능률성, efficiency 혹은 효율성의 개념은 뭐야? 정책을 실현을 했는데 이게 실현했는데 사람들이 능률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능률성의 개념은 이 개념이에요. 효과가 있다는 거는 정말 목표를 달성했다는 거야. 원래 당초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의미야.
효율성은 뭐냐면은 능률성, 효율성의 개념은 뭐냐면은 정부 행위는 결국은 예산을 쓰는 행위거든. 그러면은 같은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혹은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목표 달성률이 높을 쪽으로. 그러면로 즉 능률성의 개념은 뭐냐면은 비용 측면에서 예산을 아껴야 된다는 의미죠.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내는 게 능률성 개념이죠. 다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려운 작년에 코로나가 있는데 사람들의 생계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영업자들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지원금을 하는 정책이 있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정책이 모두 효과가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자영업자들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예산이 더 적게 든다면은 후자가 더 능률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더 효율적이라고. 그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죠? 효과성이랑 다른 개념이죠. 형평성에는 뭘까? 설리빈 씨, 형평성에는 뭘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재산을 갖고 있진 않으니까 형평성에 따라서 좀 적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 많은 정책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 덜 혜택을 보게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형평성은 정부 정책은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 근데 어떤 정책을 폈는데 누군 그 정책 때문에 손해를 봐. 누군 그 정책 때문에 더 이익을 봐.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 형평성의 개념은 국가 정책을 통해서 혹은 국가 행정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계층과 이익을 보는 계층이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야. 누구나 동일하게 혜택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 이런 개념이에요. 민주성의 개념은 뭘까? 설리빈 씨. 민주성의 개념. 민주성은 이제 국민이 이거를 혜택을 받는 동시에 잘 모르겠어요. 받는 동시에 정책의 실현에도 잘 모르겠어요. 저거는. 민주성은 그야말로 국가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개념 그 자체죠. 마지막으로 합법성의 개념은 뭘까? 설리빈 씨, 합법성의 개념은 뭘까? 그냥 합법성은 말 그대로 이게 법적으로 합법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대 행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합법성의 개념이죠. 모든 행정행위는 법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돼. 이른바 법률 유보의 원칙이죠. 룰 오브 로라는 개념이죠. 룰 오브 로. 법의 지배라는 거야. 근대 국가의 행정에 혹은 근대 관료제의 그 정당성 어디서 온다 그랬어? 법에 의해서 온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국가가 하는 모든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 돼. 그죠? 이게 바로 합법성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행정에서 궁극적으로 그 행정이 실현하는 것은 공익을 실현하는 개념인데, 공익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충분히 얘기했고, 그것과 별개로 행정을 추구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을 우리가 5가지 꼽을 수 있다는 거야. 효과성. 즉 행정 정책이 그 목표를 달성해야 돼. 목표 달성이 없는 정책은 말짱 예산 낭비잖아. 두 번째, 능률성 혹은 효율성. 같은 목표 달성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적게 드는 것들이 더 좋은 정책이야. 세 번째는 형평성. 어떤 정책을 통해서 피해를 보거나 이득을 보는 국민들의 차이가 나서는 안 돼. 세 번째, 민주성. 정책은 혹은 정부 행정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돼. 세 번째, 그 국가의 행위는 행정 행위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야 돼. 이게 합법성 혹은 룰 오브 로의 개념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근대 행정이 지켜야 될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합법성의 얘기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뭐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보고 합법성의 개념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보통 공무원들 혹은 행정하면 생각하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너무 형식주의적이다. 너무 규정에 따른다. 조금 이렇게 유도리를 발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법 조문대로 하면 한다. 그래서 너무 딱딱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무원스럽다고 얘기할 때 그 공무원스럽다는 거는 너무 법과 규정에 따라서만 한다 이런 문제의식이잖아요. 그죠? 신건 씨. 네, 이런 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법적 형식주의, 너무 절차주의, 법률만 따르는 것, 거기에 따른 어떤 비효율성 이런 것들이 이제 법치주의의 혹은 합법성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은 왜 그렇게 할까? 일단 그게 위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오고 이걸 어겼을 때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누구한테 불이익이 있어? 자신한테. 아, 공무원한테? 네, 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생기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니까 규정을 내세워서 할 수 있는 것도 못한다 그러고 그냥 딱딱하게 군다 이 얘기죠? 네. 공무원이 나쁜 놈들이네. 아, 그건 아니고 약간 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가이드라인 자체가 딱딱하게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것 같습니다. 다른 예는 없을까? 어, 우리가 그래도 행정학 과목인데 공무원들을 변호해 줘야지. 왜 공무원들이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황인성 씨. 네,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스럽다고 할 때 그 전형적인 행위가 있잖아. 되는 것도 안 됐다라고 법정에 근거를 둬가지고 법에 못하게 합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네. 왜 그렇게 할까? 만약에 음. 그 유도리를 뭐 발휘한다고 해서 요구를 들어준다면 서로 다른 사람들도 계속 그걸 요구하고 돌이킬 수 없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두 사람들 말이 다 맞아요. 근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런 측면이 있어. 말대로 규정이 있고 만약에 공무원들이 재량껏 이른바 재량행위를 한다고 봐봐. 일선 공무원들은 재량행위를 하거든. 그러니까 규정이 없더라도 자신이 순간순간 판단해서 자신의 어떤 결정을 행위를 한단 말이야. 이게 재량행위라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만약에 재량행위를 한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행정행위가 굉장히 이른바 유도리 있게 움직이겠지.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재량행위 속에서 이른바 형평성이라는 것들이 실현되지 않을 수가 있어. 우리가 행정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형평성이잖아. 모든 국민을 모두 똑같이 대접해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고 권위가 높다고 해서 더 잘 대접하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힘이 없거나 재산이 없다고 해서 더 열등하게 취급하면 안 돼. 이게 형평성의 개념이란 말이야. 행정이 지켜야 될 원칙인데 이때 어떤 공무원들이 재량행위를 통해서 순간순간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국민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면 안 되겠죠. 그잖아. 그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정의 개념과 맞지 않잖아. 행정의 원칙과. 그죠? 나는 법치 행정의 의미는 바로 그거라고 봐. 모든 국민을 똑같이 대하는 거. 그것이 형식주의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게 형평성의 원칙에 맞거든. 그리고 행정에 추구해야 될 개념이 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이른바 듀 프로세스라는 거야. 듀 프로세스. 이른바 프로시디얼 페어니스. 절차적 공정성. 혹은 듀 프로세스. 적절한 절차. 행정에서 중요한 거는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의 적절한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야. 듀 프로세스가 중요한 거야. 이때 듀 프로세스는 뭐냐면은 모든 국민을 모두 다 똑같이 대접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 공무원의 재량행위가 최대한 적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공무원들의 재량행위가 적고 법과 규정에 정해진 대로 다뤄져야 된단 말이야. 누구나 똑같이. 나는 이게 법치 행정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행정이라는 것들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재량껏 하는 것이 어쩌면 효율적일지 모르지만은 그 사이에서 국민 간의 차별이 생길 수 있거든. 이 차이가 없어야 된단 말이야. 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바로 형평성이고 듀 프로세스인데 그것들을 보장해 주는 게 바로 난 법치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공무원스러운 행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법치 행정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권력자의 혹은 권력의 어떤 횡포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거든. 근데 자유주의자들의 질문이 뭐냐면은 어떻게 법안에서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런 문제였거든. 그죠? 그러니까
법치와 그런 면에서 법치와 반대되는 게 인치거든. 그죠? 인치를 어떻게 규제할 건가? 어떻게 권력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킬 건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이었거든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권력자를 법 아래 두는 거야. 권력자를 법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를 법 아래 둠으로써 권력자도 법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근대 중요한 문제식이었죠. 그래서 법치행정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제식이 있어요. 하나는 권력자를 법 아래 둠으로써 권력의 횡포를 방지하는 것. 두 번째는 법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국민을 동일하게 대접하고 듀 프로세스를 확립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행정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난 중요한 어떤 문제의식이었다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근대 행정에서 법치 행정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 법의 지배에 기여하는 사성가들 얘기가 있는데 이건 기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내가 얘기한 게 공익의 어떤 제도화된 모습으로서 공론조사 혹은 배심원제 이런 얘기를 했고 행정이 추구해야 될 5가지 이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궁금한 거 있어? 나연 씨? 김나연 씨? 궁금한 거 있어? 네, 아직 없습니다. 없어? 박수인 씨? 궁금한 거 있어? 없어? 아, 수인 씨는 안 되지. 유지선 씨, 지선 씨, 궁금한 거 있어? 저기 그 행정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 중에 능률성이 있는데 이게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낸다고 하면 Trial version. 그에 따른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도 그런 있지. 우려가 Trial 있습니다. version. 문제도 있지. 우리가 이거는 이런 거야. 그때도 얘기했지만 행정의 출발 자체가 기업처럼 움직인다는 거, 라이크 비즈니스라고 했잖아. 그 핵심이 뭐냐면은 능률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지현 씨가 말했지만은 행정이라는 거는 능률성만 추구해서는 안 되거든. 그잖아. 왜냐면은 행정이라는 것 자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비능률적이라고 하더라도 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했듯이 이런 문제도 있어. 공무원들의 재량을 주면은 공무원들이 재량껏 하면은 더 능률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재량 행위를 막거든. 그건 뭐냐면은 능률성 못지않게 모든 국민을 공평하게 대하는 형평성의 원칙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거 그냥 유도리 발휘해서 그냥 효율적으로 하면 됐는데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굴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행정은 단순히 능률성만 추구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것이 형평성과 충돌할 수도 있고 법의 원칙과도 충돌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행정 혹은 행정행위는 능률성만 추구해서는 안 되죠. 좋은 지적이야. 또 질문 있어? 김태환 씨. 뒷면에서 숨어있는 김태환 씨. 태환 씨. 태환 씨. 김태환 씨. 뒤에는 아예 배 째고 그냥 카메라 다 안 켜고 있네. 몰랐는데. 김규만 씨. 규만 씨. 김규만 씨. 대답도 안 하네. 최예니 씨, 예니 씨. 네. 내가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들 수 있겠어요? 네. 뭐 질문 있어? 아니요. 없어? 가영 씨는? 최가영 씨는? 네. 질문 있어? 아니요, 잘 들었어요. 내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했죠? 네. 영화 보라는 얘기도 이해했지? 네. 오케이. 그러면은 잘 이해한 걸로 생각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그러면 1시 15분에 다시 만납시다. 1시 15분. 오케이? 1시 15분에 다시. 잠깐 쉬었다가 1시 15분에 봐요. 뭐냐면은 공무원은 노동자인가 아닌가 이런 주제야. 홍성아 씨. 네. 공무원은 노동자일까 노동자가 아닐까?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왜 노동자야?
일을 하고 임금을 받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케이. 유지선 씨, 지선 씨, 네, 지선 씨 공무원이 꿈이라 그랬지? 저요? 어, 저 아직 못 정했습니다. 못 정했어? 네. 공무원 뜻이 있어? 공무원 시험 볼 마음이 있어?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어. 또 지금은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대학 들어와서 바뀌었어? 네. 굉장히 좋은 현상이네. 굉장히 좋은 음. 현상이야. 혼란스러운 게 좋아. 네. 자기 나이 때 혼란스러울수록 좋아. 근데 이제 맨날 4년 내는 혼란스러우면 안 되고, 이제 한 1, 2학 정도 되면 이제 정리돼야지. 근데 어쨌든. 그럼 공무원은 노동자일 거 아닐까? 저는 노동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왜냐하면 아무래도 국가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진짜? 네, 좀 봉사의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은 뭐 대단한 사람이야. 뭐 맨날 봉사만 하고 살아? 공무원도 먹고 살아야지. 진짜? 오케이. 성화 씨랑 의견이 달라. 조은정 씨. 조은정 씨. 네.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야? 저도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국가기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노동자를 안내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오케이. 게 아닐까. 공무원은 국가 일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다. 오케이. 좋은 네. 의견이야. 한성민 씨. 네,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야. 노동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을 하니까. 일을 하니까? 일하면 다 예. 노동자야? 그렇지 않나요? 자본가도 일하잖아. 음, 어떻게 생각해? 바꿔도 되나요? 의견 바꿔도 돼요? 바꿔도 돼. 예, 바꿀게요. 뭐야, 노동자야? 노동자 아니야? 네, 노동자 아니야? 오케이. 잠깐만. 네, 설문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설문 한번 해보자. 로그 아웃이 됐어, 잠깐. 아니. 이거 아니야. 설문. 오케이. 설문. 공무원은 노동자인가 아닌가? 노동자이다.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닌가가 이거야. 어디 갔어? 해봐 한번. 공무원은 노동자인가 아닌가? 나머지 사람들 해봐. 한 19명 남아있는데 한번 해봐 더. 오케이. 여기까지 종료할게. 결과를 보자. 지금 자기들 보이지 결과. 그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한 4분의 3 정도는 노동자다. 4분의 1 정도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정답을 얘기할게. 정답은 공무원은 노동자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근데 우리 헌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우리나라 헌법에 관련돼서 그 그러니까 노동권과 관련된 조항이 33조 등 제33조가 돼 있는데 1항은 이렇게 돼 있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른바 노동 3권이지. 노동 3권에 대해서는 규정이야. 노동자는 근로자로 표현돼 있지. 노동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세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어. 노동 3권을. 공무원인 근로자는 이렇게 돼 있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로 돼 있어. 그러니까 공무원은 근로자라는 뜻이야. 공무원은 근로자인데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공무원은 근로자야. 노동자야. 헌법에 의해서. 그리고 노동자는 뭐냐면은 사실은 자기 노동을 통해서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노동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일하든 혹은 사기업에서 일하든 혹은 일하든.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수단을 갖지 않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나중에 나가서 취직되잖아. 취직된다는 건 뭐냐면 노동시장에 나가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한다는 뜻이야. 노동자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들도 내가 노동수단을 갖고 있지 않잖아. 그잖아. 국가기관을 통해서 내가 노동 밥벌이를 하니까 이 사람도 노동자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법률은 직급에 따라서 노동권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쟁점, 공무원이 노동자냐 아니냐랑 관련된 쟁점에 있어서 공무원은 노동자지.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헌법도 33조 2항에서 공무원은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노동자라고 보는 게 맞아. 두 번째, 중요한 공무원이 그러면 두 번째 쟁점이 이거지. 공무원이 만약에 노동자라고 한다면은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노동 3권, 이른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공무원에게 주어지는지 여부야. 신기환 씨. 네. 우리나라 헌법은 공무원은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어. 네네. 그치? 근로자인 공무원이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은 노동자야. 그러면은 공무원에게 노동 3권, 우리나라 33조 1항은 노동자는 이 세 가지 권리, 노동 3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공무원이 노동자라면은 공무원은 이 세 가지 권리를 갖고 있을까 안 갖고 있을까? 갖고 있지 않을까요? 갖고 있다. 오케이. 네. 노동자니까, 그지? 네네. 그렇지. 조준혁 씨. 네. 공무원은 노동자야. 우리 헌법에 의해서 33조 2항에 의해서. 그러면 33조 1항은 노동자는 노동 3권을 갖고 있으니까 공무원들도 노동자니까 이 노동 3권을 갖고 있을까 안 갖고 있을까?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다. 오케이. 신건 씨는 어떻게 생각해? 공무원은 노동 3권을 갖고 있을까 안 갖고 있을까?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따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공무원은 노동자인데 노동 3권이 없으면 말이 돼? 했으면 뭔가 한 번쯤은 그러니까 뉴스 보면서 한번 얘기는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없어서 진짜? 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건 씨가 세상의 뉴스 다 본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 근데 생각을 해봐라. 노동자인데 노동권이 없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허울뿐이잖아. 그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했냐면은 공무원은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자는 노동 3권을 갖는데 실제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사실 노동 3권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게 직급에 따라 달라. 이른바 우리가 직급이 우리가 9급 체제로 돼 있잖아요. 9급 체제로 돼 있잖아. 우리가 보통 9급으로 들어오거나 7급으로 들어오거나 5급으로 들어오는데 9급 체제로 돼 있는데 보통은 9급부터 6급까지는 그냥 약간 중하위 공무원이고 5급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무관부터는 관리직으로 보거든. 그래서 관리직에 대해서는 노동 3권이 제한돼 있고 그 아래 직급에 대해서는 노동 3권이 보장돼 있어요. 이런 체제로 돼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무원은 노동자가 맞아. 노동자가 맞는데 공무원에게 대해서 일반 노동자와 같은 노동 3권을 주는 데는 약간 차이가 있어. 우리가 지금 공무원 노조가 있거든. 근데
공무원 노조가 있다고 했을 때 다른 노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 예를 들어봐. 기존 기업의 노동조합들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사업자랑 임금 협상이라든지 단체 협상을 해요. 단체 협상을 해. 근데 공무원 노조는 이제 6급 이하 공무원들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돼 있는데 이들이 단체 협상을 할 때 그러면 사용자는 누가 돼야 될까? 윤성욱 씨. 공무원이 단체 협상할 때 공무원 노조는 있어. 6급 이하 공무원들은 노조가 있는데 단체 협상을 한단 말이야. 그럼 누구랑 네. 협상해야 돼? 사용주가 누구야? 정부의 사용주가 누구야? 국민. 국민이잖아. 아이고. 네네. 국민이 단체 협상에 나와야 되잖아. 네. 국민이 나갈 수가 없잖아. 누가 나갈 거야 그러면? 아, 국민이 그런 대표가 뽑혀야 될 텐데, 그 국민의 대표가 누구야? 그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그런 국회의원들. 아니, 국회의원은 아니지. 아, 왜냐면 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니까, 그지? 네네. 대통령이니까 단체 협상의 대표자가 된단 말이야. 근데 성욱 씨, 대통령이 공무원 노조랑 단체 협상했다는 얘기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못 들어봤지? 네. 대통령이 단체 협상 안 해. 그래서 공무원 노조는 누구랑 단체 협상을 하냐면은 행자부 장관이랑 해. 행자부 장관이랑. 행자부 장관이 공무원 노조랑 정기적으로 단체 협상을 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공무원 노조를 만들었는데 정부라는 것들은 굉장히 주인이 국민인데 실제 국민이 단체 협상의 사용자로 나오기도 힘들 뿐더러 또 정부의 이해관계자는 굉장히 많거든. 그죠? 그러니까 노조가 있지만 누구랑 단체 협상할 건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공무원은 분명히 노동자인 게 맞지만은 노동 상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한 논의들이 있어요. 약간 일반 노조랑 다른 문제가 있어. 하나하나 살펴보자는 거죠. 첫 번째, 노동 상권 중에 첫 번째는 단결권이야. 단결권은 뭐냐면은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야. 그죠? 여기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어. 찬반 의견이 있어. 찬성 의견은 뭐냐면은 공무원도 노동자니까 당연히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 반대 의견은 뭐냐면 아까 우리 조은정 씨가 얘기했듯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이 노조를 만들면 되느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노동조합이 있어요.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은 6급 이하만 있어요. 그리고 5급 이하부터는 사용 관리자 측에 속하니까 노조 가입이 안 돼. 노조 가입이 안 돼요. 이건 이제 관리자라는 이유라는 이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1999년도 때 공무원 직장협의회로 출발했었어요. 공무원 직장협의회로 출범하다가 2005년도 때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합법노조가 존재해. 그래서 보면은 노조 가입률이 지금은 거의 한 85% 정도. 그러니까 6급 이하 공무원들, 6급 이하 공무원들은 85% 정도가 노조에 가입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노동 상권 측면에서 첫 번째 단결권은 노조 가입의 권리거든. 이 권리는 우리나라가 지켜지고 있어요. 다만 지켜질 때 5급 이하는 그 권리가 시현되어 있고 5급 이상들은 관리자라는 이유로 노조 가입이 안 되죠. 이거는 기업도 똑같아. 기업도 부장이나 차장 정도 되면 노조 가입이 안 돼. 이건 관리자 직급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도 마찬가지죠. 그죠? 두 번째, 단체 교섭권. 즉 무슨 단체 교섭권은 뭐냐면은 단결권은 이제 노조를 가입할 수 있고 노조를 형성할 수 있는 권리고, 단체 교섭권은 뭐냐면은 노조가 사용자 대표랑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야. 협상을 할 수 있는. 이게 단체 교섭권이야. 이 단체 교섭권이 공무원에게 있을까 없을까? 김나연 씨. 단체 교섭권이 공무원 노조에게 있을까 없을까? 있긴 한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있긴 한데 어려운 건 뭐야? 사용자가 명확하지가 못하니까. 사용자가 불명하니까? 응? 네. 왜냐면 봐봐.
공무원은 만약에 단체 협상을 해서 임금을 올린다고 해보면 임금을 올린다고 결정을 했다고 봐봐. 그러면 그 임금은 누가 주는 거야?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거지. 그잖아. 공무원 임금이 올라가는 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지출된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 그죠? 그죠? 그러면은 공무원 노조가 행자부 장관이랑 단체 교섭을 했을 때 좀 애매한 문제가 있단 말이야. 우리 단체 교섭의 결정이 나면은 그 지출 행위는 우리 국민의 예산으로 나가는 거니까,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 사람들에게 단체 교섭을 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스럽단 말이야.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공무원 노조가 있으니까 당연히 단체 교섭권도 있죠. 공무원 노조는 단체 교섭을 해요. 행자부 장관과. 문제는 뭐냐면은 단체 교섭을 할 때 무엇을 단체 교섭의 쟁점으로 삼을까가 그 의제가 굉장히 제한돼 있어. 다른 일에서 이렇게 돼 있어. 공무원법에 의하면은, 공무원 노조법에 의하면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을 할 수 있어. 근데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을 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 노조 관련법은 단체 교섭권을 주되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의제를 제한하고 있는 거죠. 즉 근로조건에 대한 것은 단체 교섭의 쟁점이 될 수 있지만은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거. 다른 일에서 장관의 인사권, 그죠? 혹은 국가 정책,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체 교섭의 의제를 삼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가 장관의 어떤 인사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잖아. 일반 기업들은 하거든. 근데 단체 교섭 가가지고 장관한테 장관님 이번에 이런 식의 어떤 뭐 과장이라든지 국장 인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 부에서 하는 어떤 정책, 국가 정책들이 있죠. 대개는 다. 이 정책에 대해서 노조가 장관님 이 정책은 너무 문제가 많은 정책인 것 같아요. 어떤 특정 계급에만,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고 이러한 계층에게는 피해를 주는 정책인 것 같아요. 이 정책을 철회해 주세요. 이런 식의 협상을 못 한다는 거야. 오직 자신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임금이라든지 복지, 처우에 관한 것만 협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단체 교섭권도 허용되지만은 그 의제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노동상권의 세 번째는 단체 행동권이야. 단체 행동권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야. 파업을 할 수 있는. 그렇잖아. 봐봐. 파업권이 왜 필요하냐면은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할 수 있어. 노조를 결성하고 사용자랑 단체 협상을 해. 근데 이 협상을 하는데 협상력을 관철하려면은 실력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실력 행사, 즉 협상을 한 그 결과물이 실제로 실행돼야 될 거 아니야. 협상만 하고 실행이 안 되면 안 되잖아. 그잖아. 그래서 그 실행력을 주기 위해서 노동자에게 어떤 권한을 주냐면은, 어떤 권리를 주냐면은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파업을 해서 협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력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단체 행동권이에요. 파업을 하거나 사보타지를 하거나, 태업이라고 하죠. 사보타지를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행위가 있어요.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파업이라든지 사보타지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고, 그러면은 자본가들도 실력 행사를 해야 되잖아. 파업권에 대해서. 자본가는 뭘 할까? 성화 씨. 네. 자본가들은 어떤 식으로 실력 행사를 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본가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직장을 폐쇄해. 노동자들의 요구가 너무 과하고 너무 압력이 심하면은 직장 폐쇄를 해. 에이 싫어, 나 이제 이 사업장 안 할래. 나 사업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너 죽고 나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실력이 맞붙었을 때 자본가 계급들, 사업주들은 직장을 폐쇄할 수 있는 권리, 그 행위 수단이 있고, 노동자들은 파업이라든지 준법 투쟁 혹은 사보타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 공무원인 경우야. 공무원인 경우에 서로 실력 행사를 해. 단체 협상까지 했어. 그러니까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 협상을 했다고 가정해봐. 근데 잘 안 지켜. 약속을 안 지켜. 그러면 이때 노동자는 이제 공무원이지. 공무원이 파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신건 씨.
공무원이 파업할 수 있을까 없을까? 파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 어쨌든 노동 3권이 보장이 돼 있고 교섭권까지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어볼게. 공무원이 파업했다는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공기업에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공무원 쪽은 못 들어봤습니다. 공기업은 파업할 수 있지. 공기업은 그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이 아니니까. 지금은 이제 공무원이란 말이야. 공무원은 여기 공무원 되려는 사람 많은데 내가 과연 공무원이 된다면 파업할 수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 파업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공무원이 파업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반응해서 공무원이 파업하는 거는 정부가 작동이 멈춘다는 건데 좀 이상하지 않아? 어떻게 생각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마다 달라. 이 부분에 나라마다 달라.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 어떻게 되냐면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의 일에 대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즉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제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 공무원 중에서도 이런 사람은 다 가능한데 공무원은 집단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어. 국가공무원법에서. 그죠? 그러니까 한국은 공무원이 단체 행동권, 이른바 파업을 한다거나 준법 투쟁을 한다거나 사보타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나라마다 또 달라. 미국 같은 경우 봐봐.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줘. 연방 공무원의 경우에. 하지만 단체 행동권을 안 주지, 이 나라도. 그죠? 영국도 봐봐. 영국도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줘. 하지만 단체 행동권을 안 줘. 심지어는 경찰 공무원은 형사처벌도 돼. 그죠? 경찰이 파업하는 거 이상하잖아. 약간. 프랑스 봐봐. 프랑스는 역시 자유의 나라고 이 파업의 나라는 게 맞는 게 일반 공무원들도 단체 교섭권과 단결권이 있고 단체 행동도 해. 그러니까 실제로 해외 뉴스 보면은 교사라든지 공무원들이 막 파업해가지고 막 거리 나왔다는 얘기 들은 적 있죠.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프랑스 허용되는 거야. 그죠? 일본은 어떻게 할까? 일본은 일반 공무원 경우에 단결권은 당연히 노조 결성권은 당연히 있죠. 협의권도 인정해. 이것도 이제 근로조건 우리나라처럼 이제 근로조건의 쟁점 사항을 의제를 이제 제한하는 방식으로 돼 있죠. 단체 행동권도 역시 없어. 그러니까 대개 나라 프랑스를 제외한 대개 나라에 공무원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단체 행동권을 안 줘요 거의. 그죠? 왜 안 줄까? 승현 씨, 김승현 씨. 네. 공무원은 노동자인데 노동자는 노동 상권을 갖는데 공무원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왜 단체 행동권을 안 줄까? 조직 공무원을 어쨌든 정부라는 큰 조직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공익의 그런 거랑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이유만으로 전체 행동을 하기에는 조직 질서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민 씨, 한성민 씨. 네. 공무원은 왜 단체 행동권을 부여하지 않을까? 하면은 제대로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잘 설명은 못 하겠는데 제대로 안 돌아갈 것 같아요. 뭐가? 국가의 일들이. 그치. 우리 직관이랑 일치해. 우리 직관이랑. 왜냐면 봐봐. 공무원의 직장은 어디야? 정부거든. 근데 정부는 국가의 정부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그 정부가 파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좀 이상하잖아. 뭔가 정부가 파업한다는 건 이상하잖아. 그죠? 그리고 공무원은 어쨌든 특별한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거든.
그 공권력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권력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정부 그때 얘기했지만 근대 정부라는 근대 국가라는 거는 그 지역 내에 있는 그 정해진 영토 내에 있는 폭력을 모두 독점한 어떤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죠? 그런 국가 권력이라는 특별한 권력을 쥐고 있는 집단에서 파업을 한다는 거는 뭔가 이상하지. 그죠? 뭐 이런 어떤 직관들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공무원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질문은 남지. 프랑스는 왜 그래? 프랑스는 왜 공무원의 파업을 인정하는 거야? 전우경 씨. 네? 프랑스는 왜 공무원의 파업을 인정하는 거야? 프랑스의 경우에는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런 단체 행동을 할 자유를 주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나도 좀 그런 것 같아.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전통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는 정말 프랑스다운 것 같아. 프랑스는 20세기 이후로 맨날 파업을 많이 하는 나라거든. 그러니까 20세기 아니라 19세기 이후로 정말 파업과 혁명으로 만들어진 나라거든. 그렇잖아. 우리가 역사 세계사에 배우지만 그러니까 우경 씨가 얘기 잘했듯이 어떤 공무원이 갖고 있는 어떤 정부 일을 하는 그런 거보다 거기에 앞서서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 그게 역사적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공무원이라도 그냥 파업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인식, 어떤 역사적 전통 이런 것들이 형성된 결과가 아닌가 미루어 짐작해. 어쨌든 이렇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최근에 노동절이었잖아. 5월 1일 날이 노동절이었잖아. 노동절이라 가지고 한 번쯤 이제 행정학 시간이기도 하니까 한번 공무원이 노동자로서의 위상은 어떤 건지, 그다음에 노동자니까 갖게 되는 노동 상권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제약이 있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어떤 직종 혹은 공무원이라는 어떤 직종의 특성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한번. 궁금한 거 있어? 맨날 안 물어보더라. 민준 씨, 박민준 씨, 궁금한 거 물어봐. 박민준 씨, 카메라 껴놓고 어디 갔구만. 민규 씨, 김민규 씨, 뭐 궁금한 거 물어봐. 저는 없습니다. 없어? 내가 갑자기 네. 질문해서 깜짝 놀랐지. 네. 이주혜 씨, 궁금한 거 한번 물어봐. 저도 없습니다. 진짜? 이렇게 세 번째 페이지에서 이유진 씨, 의준 씨. 의준 씨 왜 카메라 안 켜고 있어? 저 준비가 안 돼서 카메라를 못 켰습니다. 아, 그렇구나. 혜교 씨, 정혜교 씨.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해줘봐. 질문 없습니다. 자, 지금 맨날 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서 왜 카메라 안 켜고 편하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앞으로는 키도록 하겠습니다. 켜. 규만 씨, 김규만 씨. 규만 씨. 부르면 왜 대답을 안 할까? 하진 씨, 유하진 씨. 네, 교수님. 질문 좀 해줘봐. 질문. 당황했지? 네. 질문 많이 해 앞으로. 오케이. 네.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하죠. 오늘 수업 한 거는 내가 앞 시간에는 공익이랑 혹은 행정이 추구해야 될 원칙, 이른바 행정 이념이라는 것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노동자를 맞이해서 노동자인 근로자, 아니 노동자인 공무원, 혹은 공무원인 노동자들이 어떤 특성, 그다음에 우리 헌법
법상에서의 특성, 그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음 주부터는 뭘 하냐면은 다음 주부터는 행정학의 개론 시간이니까 행정학의 세부 분과들 있잖아요. 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오케이?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죠.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